네, 살면서 대출을 안 받고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신용관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용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당연하고 뻔한 얘기는 빼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되고 있는 이 개인 신용 관련 민원을 토대로 진짜 중요한 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인 신용들은 은행들이 이 자체 평가 모형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 외부 개인 신용평가 의사들, CB라고 하죠. 크레딧 뷰로, 이 CB사들의 이 신용 점수를 주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CB사의 이 개인 신용 점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CB사들 이 신용 평점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 조 씨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 알아보니 본인의 이 신용평점이 떨어졌더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835점에서 808점으로 떨어진 걸 확인하고 민원을 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내가 뭐 카드 연체한 적도 없는데 왜 내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냐 하는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신용점수라는 거는 1점부터 1000점까지 돼 있습니다. 가장 신용이 낮은 분이 1점이고요. 가장 신용이 높은 분이 1000점입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808점이네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의 답은 어땠을까요? 금융감독원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록 주택담보대출은 이 신용위험이 굉장히 적은 대출이죠. 이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분명히 이 신용위험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용평점이 내려가는 것은 뭐 당연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은 답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뭐 신용대출보다는 덜하지만 이 담보대출도 최근에 제법 많이 받았다고 하면 제법 유의미하게 이 신용평점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담보대출도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뭐 한도라든지 얼마를 받았는지도 중요하고 또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팩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있죠. 대환대출하는 경우 많은데 이 대환대출을 받아도 그 자체만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금융감독원이 고금리로 갈아탔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신용평점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황모 씨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용대출이 있던 것을 이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신용평점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쥐꼬리만하게 신용평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보니 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네요. 우선 이 신용대출을 갚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신용평점은 제법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 씨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우선 저축은행에서 최근에 이 18.5%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황 씨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니, 그거 벌써 갚았어요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저축은행이나 이 대부업체 같은 데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급하다고 이 고금리 대출 받으면 이 상당 기간 이 신용관리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상당 기간이 얼마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최장 3년까지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황 씨 같은 경우에는 이 18.5%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한 뒤에 최장 3년까지는 있어야 이 신용 고 부분에 있어서 이 신용 점수는 다시 원상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강 씨의 경우에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사례 3입니다. 자, 강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신용평점이 내려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는 뭐 연체한 적도 없고 카드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대출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확인을 해보니 신용평점이 내려갔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건 좀 황당하더라고요. 신용거래 정보 부족군으로 분류가 돼서 신용평점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정말 이분은 뭐 신용카드를 쓴 적도 없고요. 체크카드를 쓴 일체 내역이 없다고 하네요. 실제 현금을 쓴 건지 뭐 부모님 카드를 쓴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무런 내역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후불 교통카드 사용한 내역이 있어서 그걸 CB사에 내서 다소나마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 이 사례를 보면 이 경제인이라고 하면 이 적절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냉정한 이 신용사회 현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 4인데요. 양 씨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더 황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양 씨도 본인의 이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고 민원을 냈는데요. 이분도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답니다. 뭐 연체한 것도 없고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분은 잘 보니 본인의 신용점수는 몇 번 확인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신용점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뭐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내가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내려간 게 맞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금감원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자, 우선 본인의 신용평점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나이스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 아래 주소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나이스 지킴이 들어가서 본인의 신용평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 크레딧이라는 데 들어가서도 본인의 신용평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 3회 무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평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신용평점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언젠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자,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확인 자체만으로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양 씨의 경우에는 도대체 왜 신용등급이 떨어졌을까요? 자, 우선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 씨의 경우에는 이 단기 현금 서비스, 이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 단기 카드 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가급적 안 받는 게 좋은데요. 뭐 그래도 아주 급한 경우에 잠깐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평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 급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신용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서 신용 점수를 제법 많이 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가급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 카드 할부 이용. 뭐 어쩌다가 홈쇼핑 보면서 카드 할부 이용하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만 이게 습관적으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할부를 이용하는 것은 신용 점수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뭐 돈이 있는데 굳이 뭐 할부를 이용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양 씨가 문제된 경우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비금융 성실 납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금융 성실 납부 정보라는 게 이게 양 씨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오래전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1년 전, 1년 내에 확보된 자료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양 씨의 경우는 너무 오래전이라 아예 이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시용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금융 성실 납부 정보라는 건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은행 외의 거래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통신 납부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보험료 납부라든지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 납부 내역 같이 은행과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경제인으로서 응당하고 있을 그런 거래들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통상적인 거래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분명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신용점수를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 가능한 정보가 없었기에 신용점수를 깎았고 만약에 양 씨가 이 점수를 회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뭐 CB사에 연락을 해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CB사에 들어가서 이 개인이 신용점수를 연 3회 무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점수로 점수 깎였다고 하면 뭐 이런 거 서류 떼서 내면 여러분들의 신용평점 회복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 씨의 사례는 그런 거죠. 이게 CB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보니 이 CB사마다 본인의 신용점수가 다르더라. 뭐 약간 다른 건 관계없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CB사 들어가서 보면은 이 평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강 씨의 경우에는 뭐 한 CB사는 상위 15%, 또 하나는 상위 8% 이래서 너무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차이가 나는 게 확인이 되면 이런 것들은 은행에 좀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본인의 유리한 것을 적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연체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살다 보면 연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본인의 신용 점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연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수치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체 금액 10만 원 이상 그리고 5영업일 이상 연체.
이 두 가지 10과 5 이 두 숫자를 일단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씨 연체 사례인데 좀 깁니다. 최 씨는 연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이면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을 했어요. 2022년 11월 26일 날 연체가 발생했고 11월 27일에 이르러서 연체 금액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주 작은 액수만 연체를 하다가 12월 27일에 이르러서 연체 금액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체 금액 10만 원이 되니까 겁이 나서 바로 다음 날 12월 28일 날 바로 상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10만 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불과 2영업일에 불과했다. 그래서 CB사에서 이 연체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 씨는 비록 연체는 했지만 굉장히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연체를 하다가 결국 10만 원이 넘는 시점에서 얼른 잽싸게 갚았죠. 그래서 본인은 이게 금융권에 공유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규정을 좀 착각했습니다.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일단 위험 수위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10만 원을 넘게 되면 그거는 연체 정보가 금융회사에 통보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10만 원 이상이 5일 이상 넘어야 연체 정보가 통보되는 게 아니라 5일 이상 연체하고 있고 이 와중에 10만 원을 단 하루라도 넘으면 그러면 연체 정보가 금융회사에 통보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최 씨의 경우에는 억울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실 게 이 5영업일 이상 그리고 이 10만 원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 금융회사에 공유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금융회사에 공유되지만 이 신용 등급 자체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30일 이상 연체하고 그리고 30만 원 이상 연체하게 되면 즉 이것도 30일 이상 연체하는 와중에 단 하루라도 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금융회사에 공유되는 것은 물론 이거는 신용 등급 자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게 민원이 수용된 경우예요. 이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다 보면 좀 순간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신속 채무 조정이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좀 일시적으로 신용 위기에 빠진 분들을 좀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자, 이 제도 취지에 따라서 이게 신속 채무 조정을 접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연체일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접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5영업일 그리고 10만 원 이상 연체 기준이 일단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김 씨의 경우에는 3월 30일부터 이제 연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5영업일 경과 전인 4월 6일 날 신용회복위로 신속 채무 조정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김 씨는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분명히 연체를 하긴 했지만 이게 분명히 5영업일 전에 나는 이게 신속 채무 조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나의 연체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민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원은 민원인 말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체 정보가 공유대가 삭제가 됐고요. 다시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연체하고 이거 신청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연체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신속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살다 보면 뭐 연체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토대로 이 신용 평점과 이 신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례 잘 참고하셔서 아주 신용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